안녕하세요. 네, 카이스트 박태정 교수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지요? 네,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이제 법 발전학 관점에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나오는 그 선진화 전략 관련한 책에도 나와 있고, 또 선생님께서도 또 여기 교수님들께서도 같이 이제 뜻을 같이 하시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부민덕고, 즉 언제고는 우리나라가 부유한 국민, 덕 있는 나라로 나아가야겠다. 저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종 종착지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믿고 또 그렇게 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그 좀 쪼개가지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유한 국민이라 하면 양적 팽창을 뜻하는 것이고, 그동안 저희가 주식회사 대한민국 달리는 한국인 인격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추격 국가로서 지금 저희가 살아왔는데,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지 않을까. 저희가 뭐 일본보다 GDP도 앞서는 상황 속에서 양적 팽창은 느 정도 이룩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덕 있는 나라, 어, 양적 팽창은 이제 우리가 세계를 보는 입장에서 쫓아가는 입장에서의 개념일 수 있고, 이제 덕 있는 나라는 이제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걸 세 가지로 쪼개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 모범, 매력.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다 책에 나와 있는 걸 좀 소개를 다 저희가 같이 리마인드 할 겸 한번 소개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매력 3번부터 저희가 자신 있는 것부터 말씀드려보면 매력이겠죠. 저희 뭐 K 한류부터 해서 뭐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손흥민, 밖에서 볼 땐 참 우리나라 매력적인 국가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3번도 충족됐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모범, 글로벌 이슈에 앞장서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 목소리 내는데 소극적이진 않았는가. 하지만 북한 인권엔 또 소극적이진 않았는가. 반핵, 환경, 공적 원조, ODA도 지금 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이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환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좀 앞장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등등. 저는 이제 국제법 전공하는 학자인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조약 같은 거 FTA나 또 환경 관련해서 파리 협약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우리나라 입장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선제적으로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앞장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이제는 어렵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문턱에서 항상 마지막 허들이라고 보는 1번 신뢰. 서로 도대체 믿는가? 밖에서 우리를 믿는가? 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해서 지금 적폐청산 공정과 상식 두 가지 기치를 내걸고 지금 정권을 운영을 했는데, 저는 문재인, 윤석열 그 두 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이 공정과 상식, 적폐청산이 분명히 국정 운영의 기조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률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를 실제로 실천을 하는가? 법만 준수하고 이행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집행이 실제 이루어지느냐. 어느 나라나 이것이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프리덤 하우스에서 통계를 냈는데 아마 다 들어보신 통계이시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이룩하는 나라보다 민주주의 실패하거나 비성숙한 나라들이 수가 2017년도 기준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그 풀 데모크라시에서 강등되면서, 그래서 뭐 헝가리, 체코, 페루 아시다시피 다 저기 군, 뭐 쿠데타 등등을 통해서 법률주의가 앞서고 법치주의가 뒤로 하고 법률주의를 앞서서 민주주의에 실패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1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신뢰라는 부분이, 이 투명성, 신뢰, 그리고 저희 나라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1번과 관련돼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제도라 생각을 합니다. 제도. 어떤 법과 어떤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잘 운용하고 이행하고 준수하느냐라는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제도주의 발전론자가 90년대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고 법경제학도 이제 여기서부터 같이 흐름을 타는데요. 좋은 제도가 결국은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뭐 ODA 개도국 원조 과정에서도 이런 제도 개혁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노벨상을 경제학상을 탄 그 Why Nations Fail 국부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도들한테 많이 읽혔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미래에는 왜 국가가 실패하나 이 책이 아마 국부론처럼 많이 읽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만큼 결국 내용은 이제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정부 조직, 법, 시장 제도 등 제도가 뭐 기후나 질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상당히 뭐 중요하다는 주장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북한 비교하는 내용도 나오죠. 포괄적 제도, 착취적 제도. 사실상 자유민주주의가 성공을 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실패를 했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하고 법적 평등을 강조,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포괄적 제도가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그와 반대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 자원을 착취해 발전을 방해하는 착취적 제도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 재산권 제도, 이 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근저에 있는 그 원리는 사실상 요 논리에 의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재산권 제도가 예를 들어서 재산권 제도를 예로 들면 내 것을 확실히 지켜주는 재산권 제도가 제대로 특정화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하게 되고 그걸 받게 되고 경제라는 의지가 결정이 되고 그 경제라는 의지에 따라 시장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분업을 하게 되면 자기 것만 초점을 맞추고 자기 것만 자기가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당연히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법경제학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교과서에도 나오는 요 논리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도가 경제 발전에 결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제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더글러스 놀스가 사실상 뭐 룰 오브 게임이다라고 해서 뭐 그 인포멀한 제도, 전통 관습, 문화, 종교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사실상 다 다루는 의미에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도 정치제도, 법제도, 경제제도 전부 다 포함하는 상당히 이제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제도를 이제 소개를 했고요.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데니 로즈릭 같은 경우에 제도 수준은 경제 성장과 크게 연관이 있고, 물론 상관관계가 인간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 국가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또 실제 제도가 원인인지 아니면 부자 국가가 좋은 제도를 양산하는지는 이제 연구 결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좋은 대로 양산은 원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 정립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비슷한 나라의 역사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참고하자, 비교 우위 산업이 같은 국가의 제도를 모방하자, 정치, 법 제도, 과격한 제도는 뭔가 좀 실패를 부를 수 있다. 코로나 같이 어떤 경제적 위기 때 기회이지만 좀 또 그땐 대중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등등. 또 제도 개혁엔 순서가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에서 보건 개혁이 우선이지, 혹은 교육 개혁이 우선이지, 사법 개혁이 물론 사법 개혁도 중요하지만 당장이 죽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거기서 사법 개혁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등
이젠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종착지는 끝에 가서는 이제 보통 하는 얘기가 그 나라에 맞는 법과 제도, 그 나라에 맞는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 라이트 인스티튜션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현장성과 문화를 반영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아까 이제 더글러스 놀스도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뭐, 로우도 여기 있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이제 제도주의에서는 법을 하나의 제도의 유형으로, 그러니까 제도의 하나의 예로서 법을 이해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법 자체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은 또 법학계 내에서의 별도의 법 발전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법 발전 학, Law and Development. 그래서 저는 이제 제도주의 관점에서는 Right Institution,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는 결론이 났고, 저는 여기서 제도 중에 법이라는 하나의 제도를 뽑아내서 그 법을 가지고 그럼 어떠한 법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 나라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이제 법 발전학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도, 법 발전학에서는 여기 나와 있지만 두 번째 줄에 이제 법과 제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처벌 조항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려면 경찰과 법원 등의 제도가 잘 굴러가야, 잘 기능을 해야지만 가능하듯이, 또 사유재산권 조항도 등기소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중요하듯이 법과 제도를 이제 분리해 갖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주의에서는 법을 제도의 일부로 파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 발전학에서는 당연히 법을 가운데 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 외의 법과 제도 간의 관계도 이제 같이 따져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법 발전학상도 당연히 제도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라이트 인스티튜션을 쫓는 것처럼 법 발전학에서 당연히 라이트 로, 정말 그 나라에 맞는 법, 을 찾는 것이 당연히 숙제겠죠. 근데 이것 또한 뭐 떻게 그걸 미리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면은 그대로 시행을 하면 이미 선진국이 되었겠지만 참 미리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럼 도대체 이 라이트 로의 좋은 예는 도대체 과거에 돌이켜 봤을 때 무엇이었는가라고 보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정희, 비록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어 있었던 그 시기지만 수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다양한 보조금이라든가 외국인 투자 유치, 세금을 낮춰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강한 정부와 그 민간과의 그 서로 간에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것이 교묘하게, 보조금 같은 거 요즘 기준으로 하면 전부 다 국제법 위반입니다. 쓰면 안 됩니다. 요즘 막 이제 국제법 위반하고 많이들 쓰지만 이 국제규범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위반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작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라이트 로우를 이제 돌이켜보면, 선제적으로 파악은 쉽지 않은데 돌이켜보면 그랬다라고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구체적으로 라이트 로우를 찾기 위한 몇 가지 체크리스트 정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로우 앤 디벨롭먼트가 중요한 학문인데도 하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법은 아시다시피 이게 다 각자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가 있는데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이랑 연결해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가르치는 분이 한 5명 내외 정도 이걸 하시는 분이 학회도 없고요. 사실 그래서 법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법, 법 발전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 정책학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막 연구가 막 하고 있는데 저 자체도 여기 헌법과 국제법을, 제가 국제법 학자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거에 저도 그냥 하나 주장도 좀 해보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많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가지 체크리스트 정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연구가. 그래서 앞으로 더 되어야 된다고 좀 보는데,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헌법과 국제법은 국내법이 뭘 만들려면 국내 정책 법을 뭘 만들려면 우리가 이 테두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헌법과 국제법은 국내법을 테두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 헌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일단 1차적인 체크리스트고, 아까 형벌 조항 사유재산권 말씀드렸다시피 고항 자체가 여러 가지 제도랑 같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공수처 제도도 이번에 사실 공수처 제도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떼놨지만, 그것이 잘 운영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수사력 이런 것들이 잘 좀 뒷받침되지 않아가지고 공수처법이 관련 법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유기적으로 법 조항들이랑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요즘 이런 것도 금융교육 지원 제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다각도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당 국가의 특수성 반영, 라이트 로우에 그 나라에 맞는 법을 뭔가 이제 민간 이해자 의견도 좀 잘 반영해서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좀 그 나라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랑도 관련되어 있는 로우 앤 컬처라고 해서 그 나라에 맞는 문화, 그 나라에 맞는 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연구는 예를 들면은 이게 그 나라의 문화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는 그 경제 성장에 어, 좀 방해가 되는 문화를 법으로 제어하자라는 이제 움직임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16년도에 우리나라 김영란법 만들었듯이 그래서 이제 나쁜 문화를 법으로 제어하자라는 주장은 있으나 그 나라의 문화, 현장성에 맞는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 궁극적인 숙제이지요. 라이트 로우, 결국 그 나라에 맞는, 현장에 맞는 법을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인 숙제이니까 그건 이제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법을 만들 때 추가 입법 필요 없도록 최대한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예외 입법 제정하지 않도록 좀 할 필요가 있고 졸속이법이나 역접인용 예외들이 많이 들어간 걸 좀 피해야 될 테고 마구 법을 만드니까 이젠 이 같은 사실관계고 저도 변호사 업무를 할 때도 어느 법을 들이대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대체 비슷한 법들이 너무 많고 또 관계부처가 서로 이제 협업하지 않고 각자 만들어내니까 AI법도 뭐 경쟁하듯이 만들어내고 하니까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요. 국가 역량 결국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려면 국가 역량, 민간 이해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하는지, 또 부처 간에는 제대로 협업이 필요한지, 또 좋은 법이 있어도 뭐 AI 법들은 패스가 잘 안 되고 있죠. 국회에서 입법을 해줘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작동을 잘 안 하니까 또 패스가 잘 안 되는데 이것 또한 정치적인 의지 이런 것도 중요할 테고 설사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실제 과연 지키는가. 국민의 65%가 지금 우리 사회 법을 잘 안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이 준수도 저희의 의식, 문화, 법의식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법을 제정할 때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에 맞는 법, 그 나라의 현장과 문화에 들어맞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법 발전학에 대해서는 요 프레임워크, 요 분석 툴을 가지고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특별히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을 바로 들어가면 중국이
선진국이 기술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후진국이나 중진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따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의 가전제품을 다 수입했다가 그것을 뜯어봐가지고 그 안에서,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라고 우리가 배웠듯이, 기본적으로 기술은 미국에서 있는데,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저 미국에 있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까? 두 가지 방법을 그동안 사용을 했는데, 하나는 당연히 미국 기업이, 이 오른쪽의 슬라이드입니다. 미국한테 가서 미국 기업이랑 같이 합작 회사도 만들면서 기술을 공유해가지고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 2번. 미국 기업이 중국의 노동력이 싸니까 미국 기업이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할 텐데, 야, 너희들 우리 중국 본토에 여기 값싼 노동력 마음껏 사용해서 여기다 투자하세요. 그렇지만 몇 가지 약속을 해줘야 돼. 그 약속은 너희들의 있는 기술을 우리랑 정부인 우리한테 몇 가지 좀 보여줘. 기술 이전을 좀 해줘. 그러면은 너희들 여기서 투자할 수 있어.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서 빼앗거나 아니면 빼앗다기보다 가서 배우거나 혹은 미국 기업이 중국으로 투자할 때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투자를 허용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미국이 이제는 그동안 2, 30년 동안 이걸 허용을 하다가 중국이 커지니까 이제 이 왼쪽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 중국이 미국으로 투자해서 미국 기업이랑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스크리닝을 강화하는 그런 지금 단계입니다. 그래서 민감 데이터,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은 심사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시키고 그래서 이 외국인 위험 심사 현대화법 이거 이 법을 통과시켜서 중국이 미국 쪽에 투자하는 거에는 상당히 이제 스크리닝을 강화하자, 심사 대상도 넓히자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땅에서 할 수 있는 자기 법으로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막아서 기술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반대로 이제 미국 기업이 중국으로 갈 때 기술 이전 강요 정책,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뺐습니다. 하나는 기술 공개. 우리 땅에서 투자를 할 때는 기술을 우리한테 공유를 하세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 기업에서 오른쪽 슬라이드입니다. 중국 기업들이랑 같이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작 회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술 공유가 되니까 그렇게 이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미국 기업의 기술을 계속 이전시켜 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여기서 볼 거는 사실 이런 기술 이전 금지는 사실 조약에서는 다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도 여기 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슬라이드는 어, 트럼프가 이제는 그 중국의 기업들한테 이 본인들의 국내법을 통해서 수출 통제라든가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 중국 기업들을 상당히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화웨이 경제 제재한다는 거는 많이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랑 수출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그 허가를 주지 않는다거나 화웨이가 미국에서 만든 기술을 화웨이가 쓰지 못하도록 그런 수출 통제 방침을 정한다거나 화웨이가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하게끔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통제 제재를 적용을 해왔고요. 제품 정부 조달에서도 배제를 했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과는 미국 정부와는 거래를 못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화웨이랑 거래하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랑 너희들은 거래 못해라는 식으로 해서 화해를 상당히 고립시키려는 그런 그런 이제 의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미국의 국내법을 통해서
그 이제는 국내법을 통해서 그 이제는 중국의 기업을 이제 때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들여서 국내법으로 제재를 하는 거를 또 시원치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조약을 맺자. 그래서 이제 미중 1차 무역 합의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1차 무역 합의문에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를 명시적으로 이제 금지하는 아까 그 두 가지 정책, 그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금지를 중국이 약속을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국내법으로도 중국을 때리지만 국제법, 조약으로도 이제는 기술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국제법의 조약을 그 기술 이전 강요금 정책을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중국한테 이제 약속을 받았으니까 중국은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키기 위해서는 자국의 국내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국제법의 내용에 맞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개정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법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 행정 절차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강요하면 안 돼라고 이제 개정을 했고, 행정 과정에서 알게 된 걸 이제 자기네 그 국내 기업한테 누출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형사 처벌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의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을 해서 실제 자기네들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술 이전 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법을 본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 오른쪽에 행정허가법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했겠죠. 이렇게 우리가 조약을 만들어 놓고 기술 이전하지 않기로 중국이 잘 준수를 하는구나, 약속을 잘 이행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는 재밌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그 법의 규정에 처벌 규정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반 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벌의 수위를 정부 공무원들한테 가볍게 그냥 경고만 해놓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고 강한 처벌을 스스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문제가 된 거죠.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여전히 공무원들이 그런 이 기술을 빼내는 그런 관행을 여전히 유지했고, 미국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이제 2차 무역 합의문을 만들자. 근데 이제 중국은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어, 이제 계속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화웨이 같이 중국 기업을 때려보기도 하고, 중국 정부랑 손잡고 조약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조약을 만들고 이걸 제대로 준수하냐라는 걸 들여다봤더니 자기네 국내법에 처벌 수위를 제대로 적시하지 않아서 살짝 이렇게 그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여전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이제 급기야는 이런 조치까지 합니다. 자국 기업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중국 정부 말 안 듣고 중국 기업들 때려도 시원치 않으니까 안 되겠다.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 너희들 중국의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이렇게 중요한 테크 관련한 분야에 너희들 투자하지 마. 라고 자국 기업한테 제재하는 단계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첨단 산업을 아예 투자를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 다양한 그 법을 통해서 그 자국 기업한테까지 이제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죠. 요거 지금 몇 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 슬라이드 보시면 중국도 미국에 이제 맞서가지고 미국 상품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슬라이드로 이제 두 가지 슬라이드로 보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애초에 이런 기술 이전 강요 정책은 금지라는 조약이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미국이 국내법으로 중국을 때려보기도 하고 화해를 때리듯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미국과 중국이 조약을 만들어가지고 기술 이전하면 안 돼라고 중국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그것이 실제로 효과적이지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국의 기업까지 때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을 번갈아 가면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중국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구나. 기술 이전 강요 정책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근데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왼쪽 슬라이드 보시면 이 국제법 이런 것들이 사실 존중을 하지 미중 합의문에 따라서 이게 약속을 했지만 그걸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이 국제법들이 규범이 존중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미국의 눈치 보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사실 화웨이를 때리든 미국 기업을 자국 기업을 이렇게 제재를 하는 순간 그 기업들이랑 같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제3국의 기업들도 같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들도 지금 미국 DC의 로비 업체들이랑 같이 계약을 맺고 이제 눈치 보는 인포멀 다이얼로그 국제법과 규범이 존중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로비로서 해결하려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기게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법발전학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 이전 강요 정책이 나는 지난 2, 30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왜 미국은 이제 와서 저거를 불만을 갖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라고 생각할 아니, 대한민국도 똑같은 비슷한 정책을 계속 과거에 써와서 성장을 했고, 우리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니까 기술 이전 강요 정책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라이트 로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발전 전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이 개입을 하냐? 그러니까 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은 결국은 미국의 패권 유지 욕심, 전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그 욕심과 중국의 어떤 발전 전략, 라이트 로우를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의 충돌로 볼 수도 있겠다. 어, 단순히 기술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기술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테고, 그건 당연하고 저희가 잘 아니까.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몇 가지 기술 이전 정책의 법들이 본인들한테는 국가 발전의 결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라이트 로우를 통한 국가 발전 전략과의 충돌로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5분만 마지막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기술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술 유출도 엄청나게 지금 신문 보면 많이 뭐 삼성에 있는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다 이런 신문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기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빠져나가는 걸 상당히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기술 해외 유출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 여기 지금 근데 이제 처벌이 약해가지고 그냥 기술들을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역을 이제 처벌을 18년으로 올리기도 하고 지금 법을 지금 요즘에 막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지금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 국가 핵심 기술은 여기 이제 열거되어 있는 법들에 관련된 기술들은 예를 들어 뭐 중국 기업이랑 뭐 합작 회사를 한다거나 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스크리닝 검토를 거쳐서 그래 너희들 투자해라고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만 이제 투자가 바깥으로 기술이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M&A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보건 신기술 여기 있죠. 예를 들면은 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보건 신기술의 경우에는 산업부의 심사를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기업이랑 뭐 M&A도 할 수 있고 뭐 중국 기업이랑 같이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이런 인증을 받은 기업들, 여기 보건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 산업부의 그 리뷰를 거쳐야지 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보건 신기술을 인증하는 회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장에서. 그러니까 보건 의료 기술은 가진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보건 의료 기술을 가진 그 기업들이 이 보건 신기술을 인증을 받으려면은 그럴 특별히 상징적인 이유 말고는 그걸 특별히 신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건 의료 기술로서 그냥 이렇게 기업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 의료 기술이기 때문에 보건 신기술이 아니라서 산업부의 그 검토를 받지 않아서 실제로 중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우리 학교의 어떤 학생이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본인 회사에서 이제 중국 회사에서 합작 회사로 해서 기술이 자기네 회사의 보건 의료 기술이 그대로 기술 유출이 되는 거를 보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법을 들여다보니까 보건 신기술만 아, 산업부에 허가가 필요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건 신기술은 근데 실제로 대부분 안 하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업계에서는 대부분 안 하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법이 이 현장성을 반영 안 하고 법을 만들었다라고 이제는 본인은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여기 지금 국가 LCD도 지금 디스플레이인데, LCD 같은 경우 우리나라 단종이 되는데 여전히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CD로 이제 기술로 무슨 계약을 하려면 산업부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 LCD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술 유출, 그 기술 패권 전쟁의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국가처럼 이제 법을 강화시키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어, 그 나라의 현장성을 실제로 잘 반영하는 법을 제대로 만들고 있느냐. 보건 신기술만을 지금 산업보호 기술로 규정한 것과 또 이미 단종된 LCD를 국가 핵심 기술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뭔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저희가 그 강의 처음에 말씀드린 라이트 로우를 찾는 고려 요소 중에서 그 나라의 특수성, 그 나라의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 고려 요소에 좀 걸맞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거에 관련된 이슈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미국 법 발전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고, 법 만들 때 몇 가지 체크리스트, 그 렌즈로 미국, 중국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또 한국이 아, 기술 패권 관련해서 기술 유출 안 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일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